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에밀리 영혼의 뜨는 별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오후에 한 번 업로드를 한 차례 했었는데 저녁 시간에 밤이죠. 이 시간에 제가 또 오늘 할 일을 다 마치고 지금 야식까지 챙겨주고 설거지까지 끝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 좀 생각을 하다가 다이어리도 끄적이고 제 하루를 조금 정리하고 나서 다시 한번 녹음을 하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은 뭐 찻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제가 좋아하는 차나 디저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요 정도 선에서 뭐 화면이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어쨌든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까지 읽어드렸죠. 에밀리가 정말 천리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쨌든 그 일잡 언니의 엄마가 사촌하고 바람이 나서 배를 타고 멀리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일저하고 즉 자기 딸하고 남편을 버리고 바람이 나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사촌하고 좋아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사촌을 만나긴 했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딸에게로 그리고 남편에게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리 아저씨의 밭에 있는 열려져 있는 그 우물에 빠져서 거기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정말 신기하게도 에밀리가 알게 되죠. 어떠한 뭐 힘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닥터 버니도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닫고 살았던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일저도 자기 엄마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라 이모가 에밀리에게 긴 그동안에 에밀리가 아픈 동안에 있었던 정신을 잃고 오랫동안 그 숙면을 취하면서 병을 회복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주게 되죠. 그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에밀리, 그 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 모두들 비어트리스가 바람 부인호를 타고 가버렸다고 생각했지. 비어트리스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이야. 하지만 비어트리스는 돌아왔던 거야. 그 여자는 돌아와서 리 영감의 밭에서 죽은 거야. 그런 명랑하고 젊은 여자의 최후치고는 너무 무서운 죽음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에 비하면 그렇게 무서운 죽음도 아니었어. 12년 동안 우리는 죽은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해온 거야. 그런데 에밀리, 넌 어떻게 그걸 알았니? 전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왔을 때도 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뭔가 생각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마치 꿈을 꾸고 있었던 것처럼요. 일저의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면서 밭속으로 걸어오는 걸 꿈에서 본 것 같아요. 어두웠어요. 하지만 일저 어머니의 모습만은 똑똑히 보였죠. 아, 로라 이모, 전 모르겠어요. 왠지 더 이상 그런 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 얘기는 그만두기로 하자.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어. 하느님만이 아실 테니까. 로라 이모가 다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일저는요? 일저의 아버지는 이젠 일저를 사랑해 주실까요? 에밀리는 간절하게 물었다. 사랑해주고 말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모자랄 정도로. 마치 지난 12년 동안 억눌러왔던 애정을 한꺼번에 쏟아붓고 있는 것 같아. 그 사람도 참, 전에는 그렇게 내팽겨쳐서 아이를 망칠 것 같더니, 이번에는 너무 애지중지해서 망칠 것 같다니까. 마침 에밀리의 저녁을 들고 들어온 엘리자베스가 로라의 대답을 듣고 그렇게 말했다. 일절을 망치려면 상당한 애정이 필요할 거야. 로라가 웃으며 말했다. 그 아인 마치 마른 스폰지처럼 애정을 받아 마시고 있는 것 같아. 그 아이도 아버지를 무척 사랑하고 있어.
오랫동안 버림받은 것 때문에 원망하는 기색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고. 어쨌든 마찬가지일 거야. 엘리자베스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하더니 엄격한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무척 부드러운 손길로 에밀리의 등에 베개를 받쳐주었다. 그렇게 쉽사리 잘 되진 않을 거야. 일자는 12년 동안 제멋대로 살았어. 이제 와서 길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은 곧 깨닫게 될 걸. 사랑은 기적을 낳는 법이야. 로라이모가 온화하게 말한 뒤 다시 에밀리에게 얼굴을 돌렸다. 물론 일자는 널 만나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야, 에밀리. 하지만 전염될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돼. 편지를 쓰라고 일자한테 말했지만 네 눈이 아직 좋지 않아서 내가 대신 읽어줘야 할 거라고 하니 네가 직접 읽을 수 있게 될 때까지 기다리겠대. 틀림없이 로라는 또다시 웃었다. 틀림없이 일자는 너에게 하고 싶은 중요한 얘기가 많은가 봐. 전 지금의 저처럼 행복해질 수도 있다는 건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이모, 배가 고파서 뭐가 굉장히 먹고 싶어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미처 몰랐어요. 에밀리의 결정. 에밀리의 회복은 몹시 더뎠다. 몸은 정상적인 속도로 회복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오랫동안 쇠약해져 있었다. 세월 속에 숨겨진 비밀의 깊은 곳을 파헤친 자는 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이모의 말을 빌리자면 에밀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나 에밀리는 가라앉아 있기에는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다. 잠시 생명이 그 힘을 잃은 듯 했지만 생명의 샘은 물이 완전히 빠져나간 뒤 다시 천천히 차오르는 법이다. 에밀리가 조금씩 생기를 찾아갈 무렵 어이없게도 에밀리에게는 같이 놀 상대가 한 사람도 없었다. 페리와 일적 그리고 테디까지 모두 홍역에 걸린 것이다. 그것도 같은 날의 말이다. 처음에 켄티부인은 테디가 뉴문에서 홍역에 걸렸다고 했지만 셋 다 주일학교 소풍에 가서 걸린 사실이 밝혀졌다. 소풍에 데리폰드의 아이들이 참가했는데 그 소풍에서 블레어워터 아이들이 모두 홍역에 걸리고 만 것이다. 홍역은 맹렬한 기세로 퍼져나갔다. 테디와 일자는 증상이 그리 심하지 않았지만 페리는 홍역 증세가 나타나자 톰 고모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우겨서 돌아갔는데 거의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중태였다. 걱정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여 이모들은 페리가 고비를 넘길 때까지 에밀리에게 페리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다. 엘리자베스 이모까지 페리의 병에 마음을 썼다. 그녀는 뉴문에 페리가 없으면 얼마나 쓸쓸한지를 알게 되었다. 이 외로운 기간에 딘 프리스트가 블레어워터에 있어준 것은 에밀리한테는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또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것도 그 일전에 1권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은, 읽지 않았던 부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에밀리가 이모랑 싸운 날이었나? 어쨌든 그 절벽 가까이에 있는 해안가를 막 뛰어서 다른 박질 쳐서 이제 갔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발을 잘못 디뎌서 그 절벽 굉장히 위험한 곳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을 지나가는 애완견과 그리고 딘 프리스트라는 사람이 에밀리를 발견하고 살려주게 되죠. 이 딘 프리스트는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도 나올 것 같은데 곱사등이입니다. 약간 좀 어깨가 빗두른 사람인데 에밀리와 조금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분도 굉장히 영민하고 그리고 섬세하고 예술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놀러 올 때마다 블레어워터에 놀러 와서 좀 이렇게 머물러 있는 동안 에밀리를 자주 만났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부분이 제가 1탄에서 읽어드리지 않아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딘과의 교류가 그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했을 때였기 때문에
에밀리는 놀라울 만큼 빨리 회복해 갔다. 두 사람은 블레어워터 주변 곳곳을 자주 오랫동안 산책했다. 두 사람 주위에는 항상 애견 트위드가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에밀리가 그때까지 몰랐던 장소와 길을 탐험했다. 밤마다 달이 차오르는 것을 그들은 지켜보았다. 황혼의 어스름 속에서 신비로움을 띠고 길게 뻗은 붉은색 길가에 서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언덕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끄는 대로 길을 걸었고 별이 뜨면 디는 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멋진 한 달이었다. 하지만 테디가 회복하기 시작한 날은 에밀리가 낮부터 텐시 패치에 갔기 때문에 자백 프리스트는 혼자서 산책해야 했다. 엘리자베스 이모는 프리스트 폰드의 프리스트 집안 사람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고 자백의 녹색 눈이 비웃는 듯한 빛을 띠거나 미소에 조속기가 어려있음을 느끼고 그리 좋은 기분은 아닌 듯 했지만 의외로 그를 무척 정중하게 대했다. 그 사람한테서는 프리스트 집안 냄새가 나. 프리스트 집안의 다른 사람들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말이야. 그래도 그는 분명히 에밀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어. 그가 온 뒤로 에밀리가 기운을 되찾았으니까. 엘리자베스는 로라에게 말했다. 9월이 되어 어느덧 홍역의 맹위도 쓰러지고 에밀리도 계속 기운을 되찾아갔다. 딘 프리스트가 갑자기 가을 동안 유럽에 가게 되어 돌아갔을 때는 에밀리도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에밀리는 전보다 키가 약간 컸고 조금 말랐으며 아이 같은 구석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커다란 잿빛 눈은 죽음을 들여다보고 묻혀있던 수수께끼를 해독한 탓인지 베일 뒤 저 세상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딘 프리스트는 그걸 알고 있었다. 에밀리가 학교 책상 너머로 카펜터 선생님을 향해 미소 지었을 때 카펜터 선생님도 그걸 알아차렸다. 이 아이는 몸은 아직 어리지만 마음은 이미 아이를 벗어났구나.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10월 어느 날 오후 선생님은 에밀리에게 시를 보여달라고 무뚝뚝하게 말했다. 난 네가 시를 쓰는 것을 격려할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지금도 그럴 마음은 없어. 어쩌면 넌 진짜 시는 한 줄도 쓸 수 없을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그럴지 몰라. 하지만 네 시를 한번 보여주겠니? 만약 도저히 가망이 없을 만큼 나쁘다면 난 너에게 솔직하게 말하마. 도달할 수 없는 것을 향해 몇 년이나 고생하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이상 난 적어도 모르는 척 하고 싶지는 않아. 만약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그것도 솔직하게 말할 거다. 그리고 네가 쓴 소설도 가지고 와. 아직 졸작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써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어떤지 보고 싶다. 에밀리는 그날 밤 몹시 심각한 표정으로 원고를 골라내기도 하고 버리기도 했다. 한 다발의 시 외에 에밀리는 지미북 가운데 가장 잘 쓴 소설이 들어있다고 생각되는 것도 한 권 넣었다. 에밀리는 이튿날 학교에 갔는데 자기에 대한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다고 일전은 화를 내며 에밀리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그만두었다. 일전은 욕을 하는 나쁜 버릇을 고치겠다고 아버지한테 약속했던 것이다. 일전은 무척 예의가 발라지고 말투도 전에 비하면 아무래도 생기는 좀 줄었지만 유문의 표준어에 가까운 언어를 구사하고 있었다. 에밀리는 그날 수업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몰랐다. 초조하고 두려운 기분이었다. 에밀리는 카펜터 선생님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었다. 캐시디 신부님은 계속 쓰라고 말해주었고 딘 프리스트는 에밀리가 언젠가는 진짜를 쓰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에밀리를 좋아하여 에밀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격려해 주려는 생각에서 한 말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카펜터 선생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에밀리는 생각했다.
선생님은 아무리 에밀리를 좋아한다 해도 만약 에밀리에게 소질이 없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그 희망을 꺾어버릴 것이다. 만약 반대로 선생님이 성공을 기도한다고 말한다면 세상이 뭐라 하든 에밀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 길로 나아갈 것이고 장차 어떤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에밀리한테는 무척 중요하게 생각된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수업이 끝나자 카펜터 선생님은 에밀리에게 남으라고 말했다. 에밀리가 창백한 얼굴로 무척 긴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이들은 에밀리가 틀림없이 뭔가 굉장히 나쁜 짓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들킨 거라고 생각했다. 로더 스튜어트는 문 앞에서 에밀리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던졌다. 그런 미소를 에밀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에밀리는 사실 중대한 법정에 서려는 것이었다. 카펜터 선생님이 재판관이었고 미래의 자기 인생이 선생님의 판결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오래된 교실에는 밝은 햇살이 포근하게 비쳐들었다. 카펜터 선생님은 책상에서 아침에 에밀리로부터 건네받은 꾸러미를 꺼내들고 통로를 걸어와 에밀리 앞자리에 마주 앉았다. 선생님은 매부리 코에 천천히 안경을 걸치더니 에밀리의 원고를 읽기 시작했다. 아니, 쓱 훑어보면서 에밀리에게 이따금 불평과 코웃음과 조롱이 섞인 논평을 던졌다. 에밀리는 책상 위에 차가운 두 손을 포개 놓고 두 다리를 책상 다리에 버티어 무릎이 덜덜 떨리지 않도록 했다. 그건 무척 힘든 시련이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선생님이 에밀리의 시 읽고 평가하시고 소설 읽고 평가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좋은 얘기는 그렇게 안 하세요.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하시는데 처음에 제가 이 부분을 읽었을 때는 저는 이제 좀 많이 읽어 나가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이 부분을 접했을 때는 근데 선생님이 너무 심하게 신랄하다. 이렇게까지 진지하고 이렇게까지 좀 날선 비판을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에밀리가 다시 소설과 시를 접하는 자세를 보면 선생님께서 하신 그 비판이 말씀들이 일리가 있었구나, 정말 필요한 말씀들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일예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쭉 시를 읽으신 다음에 에밀리에게 물어봅니다. 이건 무슨 뜻이지? 그랬더니 에밀리가 우물쭈물하면서 저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그 장면들이 꽤 나오는데 선생님이 그러시죠. 자기도 모르는 것을 써서는 안 되지 에밀리. 네가 아는 것, 네가 느낀 것,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써야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이 너무 길다는 말씀도 하시고 방점을 그러니까 그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다 점을 찍는 것을 방점이라고 하나 봐요. 저는 처음 들은 표현이었는데 방점을 너무 남용하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시나 소설 같은 문학 작품을 대할 때 어떤 그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작가가 써 나가야 하는지 기본기를 조금 다져주시는 굉장히 필요한 에센셜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도 느꼈지만 이 카펜터 선생님은 좋게 이렇게 빙 둘러서 좀 편안하게 마일드하게 말을 하시지 못하는 성격이셔서 그렇지 아이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교육을 짚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거칠고 츤데레여서 그렇지 좋은 교육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여러 장에 걸쳐서 신랄한 비평과 비판을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에밀리는 입을 다물고 기운 없는 얼굴로 선생님을 마주보았다. 에밀리 몸의 모든 생기가 눈에만 집중해 있는 것처럼 보였다. 400줄 중에 10줄 정도는 잘 됐구나. 그만하면 좋은 편이야. 그 밖의 것은 모두 쓸데없는 말이다, 에밀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에밀리는 꺼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너무나도 쓰라린 실망 때문에 자존심이 무참하게 구겨진 것 같았다. 마치 꺼진 촛불처럼 한심한 기분이었다. 왜 우는 거냐? 카펜터 선생님이 물었다.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은 제 시를 한심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카펜터 선생님은 꽝 하고 책상을 내리쳤다. 한심하다고? 좋은 것이 10줄이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괄량이 아가씨야. 10명의 의로운 사람 덕분에 소돔은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에밀리의 눈 속에 촛불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물론 그렇고 말고 13살에 10줄의 좋은 시를 쓸 수 있다면 20살에는 10줄에 10배나 되는 좋은 시를 쓸 수 있어. 만약 신께서 친절하시다면 말이다. 하지만 세월을 너무 믿어서는 안 돼. 그리고 나쁘지 않은 시를 10줄 썼다고 해서 자기를 천재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너한테는 틀림없이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러려면 네 스스로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돼. 열심히 공부해야 해. 알겠니, 에밀리? 넌 상당히 질투심이 많은 여신을 선택한 거야. 게다가 그 여신은 자신의 신자를 좀처럼 놓아주지 않거든. 신자가 호소하는 목소리에는 귀를 막으면서도 끝까지 놓아주지 않는다고. 그건 뭐냐? 에밀리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지미북을 내밀었다. 에밀리는 몹시 행복하여 온 몸에 밝은 빛이 비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에밀리에게는 자신의 미래가 보였다. 멋지고 빛나는 미래가. 아, 에밀리의 여신도 에밀리가 노래하는 시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에밀리 비 스타, 뛰어난 시인, 이 버드스타, 유명한 젊은 소설가. 카펜터 선생님이 껄껄 웃는 소리에 에밀리는 황홀한 꿈에서 깨어났다. 에밀리는 선생님이 무엇 때문에 웃고 있는 것일까 하고 조금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 공책에 뭔가 우스운 내용이 적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가 최근에 쓴 서너 가지의 이야기가 적혀 있을 뿐인데 나비의 여왕은 소박한 동화이고 실망의 집은 오랜 세월 뒤에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꿈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골짜기의 비밀은 제목에 어울리지 않게 눈의 요정, 비의 요정, 안개의 요정, 그리고 달빛의 요정이 나누는 공상적인 대화이다. 그럼 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보기 안 좋다고 생각했구나. 카펜터 선생님이 말했다. 에밀리는 너무 놀라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갑자기 무슨 얘긴지 깨달은 에밀리는 지미북에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헛수고였다. 카펜터 선생님은 에밀리의 손이 닿지 않도록 공책을 높이 쳐들고 그녀를 놀렸다. 에밀리가 실수로 다른 공책을 선생님께 건넨 것이었다. 그런데 그 공책에는 끔찍해라. 뭐가 적혀 있었을까? 그것은 블레어워터 사람들에 대한 글이 적혀 있었다. 게다가 카펜터 선생님에 대한 것도 가득 들어 있었다. 선생님에 대해 정확하게 묘사하고자 그녀는 생각나는 대로 가차없이 적었던 것이다. 특히 선생님이 매일 아침 수업을 시작하기 전 기도할 때의 이상한 얼굴 표정에 대한 것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에밀리의 절묘한 묘사 덕택에 카펜터 선생님은 그 스케치 속에서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다. 에밀리는 몰랐지만 카펜터 선생님은 그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에밀리의 예술적 기교에 완전히 기분이 좋아진 그는
그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에밀리는 선생님의 결점뿐만 아니라 장점도 분명하게 묘사하지 않았는가. 그 가운데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다. 선생님은 스스로에게도 결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지식을 너무 많이 알고 계신 듯하다. 선생님이 월요일 아침 검은 상의를 입고 학교에 오시는 건 그렇게 하면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이 말괄량이 아가씨는 누구한테서 어떻게 배운 것일까? 아, 에밀리의 여신은 절대로 에밀리를 놓아주지 않으리라. 정말 죄송해요.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이 새빨개진 에밀리가 말했다. 그건 또 왜? 네가 지금까지 쓴 시와 이제부터 쓸 시를 전부 보여준다 해도 난 이걸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다. 얘야, 에밀리. 이건 문학이야. 문학이라고. 게다가 넌 아직 13살이야. 하지만 네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 자갈투성이 언덕, 험준한 오르막길, 학대, 낙타. 만약 네가 현명하다면 골짜기에 머물러 있어야 할 거다. 에밀리, 넌 왜 글을 쓰고 싶은 거지? 그 이유를 말해봐라. 전 유명해져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에밀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거야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그게 다냐? 아니요, 전 그냥 쓰는 것이 좋아요. 아까보다는 좀 나았구나.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아. 충분한 이유가 아니라고. 얘야, 에밀리, 말해보렴. 만약 네가 평생 굉장히 가난하게 살 거라는 걸 안다면, 만약 네가 쓴 글이 한 줄도 출판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넌 쓰는 것을 그만두지 않을 거냐? 어때? 물론 전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전 쓰지 않으면 살 수 없는걸요? 가끔씩 글을 쓰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에밀리는 도도하게 말했다. 그럼 충고해봤자 소용없겠군. 만약 태어나면서부터 네가 그 길을 올라야만 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세상에는 산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 그런 사람은 골짜기에서 쉬지 못해. 만일 그에게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으름이 생긴다면 신께서 도와주실 거다.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를 거다. 아직은. 하지만 나아가도록 해라. 올라가도록 해. 자, 네 공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지금부터 30년 뒤에는 나도 에밀리 버드스타가 일찍이 내가 가르친 학생이었다는 것만으로 명예를 얻을 수 있겠구나. 어서 가거라, 어서 가. 나에 대해 그런 식으로 쓰다니 괘씸한 녀석이라고 혼내주기 전에. 에밀리는 달아났다. 어쩐지 거룩하고 성스러운 기분이 아직 남아있었는데 두려움 뒤에는 이상하게 기쁜 느낌도 있었다. 그녀는 너무 행복했고 그 행복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 듯이 느껴졌다. 주위의 감미로운 자연의 소리가 모두 그녀의 기쁨을 표현하는 수많은 말처럼 느껴졌다. 카펜터 선생님은 다 쓰러져가는 문에서 에밀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바람과 불꽃과 바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 저 아이는 내가 결코 가지지 못했던 것을,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갖고 싶었던 것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신은 우리를 공짜로 도와주시지는 않는 법이지. 저 아이도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는 중얼거렸다. 선생님에게도 어떤 과거에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혹은 신에게 빚을 지게 된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차 소설 속에서 알아갈 수 있겠지요. 해질녘 에밀리는 전망의 방에 앉아 있었다. 방은 온통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했다.
바깥에는 하늘과 숲에 희미한 붉은 기운이 돌고 희미하게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내다보니 뜰에서 대프가 붉은 오솔길의 낙엽을 쫓아다니고 있었다. 녀석의 매끄러운 줄무늬 배와 유연한 몸의 움직임을 보자 에밀리는 기분이 좋아졌다. 오솔길 저편에 펼쳐진 아름답고 매끈매끈한 밭두렁과 투명한 초록빛 하늘에 별이 반짝이기 시작한 것을 보았을 때처럼 흐뭇했다. 언덕 위에서 가을 밤바람이 요정나라의 트럼펫을 불고 있었다. 키다리 존의 숲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목신들의 웃음소리였다. 일자와 페리와 테디가 그곳에서 에밀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질녘에 모두 모여놀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에밀리는 곧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에밀리는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올라 그것을 글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 뒤에야 꿈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예전 같으면 아버지한테 보내는 편지에 이런 기분을 모두 썼겠지만 더 이상은 그럴 수 없었다. 에밀리 앞에 테이블 위에 새 지미북이 놓여 있었다. 에밀리는 그 공책을 끌어당겨 펜을 잡고 첫 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 블레어워터 마을 뉴문, 10월 8일. 나는 앞으로 일기를 쓸 작정이다. 내가 죽은 뒤에 출판되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의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의 신랄하지만 정말 반드시 필요한 훌륭한 비판과 이야기를 듣고 아마 앞으로 우리 에밀리가 문학 작품을 쓰게 될 때, 집필하게 될 때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아마 글을 쓰게 되지 않을까. 본인이 느끼지도 않았고 모르는 말들을 겉멋이나 허영 때문에 쓰지는 않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알고 느끼고 내 뇌를 거쳐서 손끝으로 나가는 정말 내 것인 글을 쓰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루시모드 몽고메리 정말 글을 잘 쓰는 사람인 것 같고요. 뭐 잘 쓴다기보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서정적이고 그 섬세하고 느껴지는 그 감정을 너무나 글로 잘 표현을 하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번역서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아닌데 이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글을 옮긴 김유경, 옮긴이도 그러니까 번역가시죠. 이분도 정말 작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읽기에 편안한 글로 번역을 해서 옮긴다는 것도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무슨 마음인지 어떤 뜻인지 어떤 느낌인지가 팍팍 꽂히잖아요. 정말 두 분의 합작이 이 책을 이렇게 잘 만들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감사해요.